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금 망해가는 나라고 이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GDP의 2, 3년 내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떨까? 우리가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개방적 시장입니다. 주로 해외, 일본하고 비슷하죠. 수출에는 개방인데 내수는 재벌이 장악한 이권 경제가 태반을 장악하고 있죠. 그다음에 관료 부분과 공공 부분의 이권의 누적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제도가 굉장히 취약하고 부정부패가 극심하죠.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복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건가 실패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또 시간을 걸렸는데 너무 복잡하지만 보시면 잘 보면 안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1인당 GDP에 1987년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GDP가 3,600불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이에요. 이게 2015년도 IMF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2019년 되면 4년 후에 우리나라가 4만 불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단히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너무 자학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나라 스위스잖아요. 그죠? 스위스는 이때 이미 3만 불 해갖고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스위스가 이게 가능할까? 왜 이권 집단이 누적되지 않을까? 이 나라.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 보세요. 호주가 200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굉장한 현상이죠. 과연 호주가 우리가 2000년도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다 따라오시면 전 세계 선진국을 다 추월해버려요. 그러니까 호주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워낙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게 뭐죠? 싱가포르 보세요. 싱가포르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2000년 넘어서부터. 과연 이 싱가포르와 호주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를 많이 연구하지 않죠. 우리나라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한국이 이게 2007년도인데요. 이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주춤하죠.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그리스가 이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리스를 우리나라가 2년 전에 추월합니다. 3년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페인을 우리가 올해 추월합니다. 올해 추월하죠. 그 다음에 영국을 우리가 3년에 추월할 걸로 보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영국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명목 GDP를 추월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이 숫자는 이제 그 명목 GDP고 1인당. 이거는 좀 그래프가 다르죠. 이거는 PPP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 네. 근데 그것도 보면 우리가 1987년도에 5,5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7년도에 민주화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화의 그 업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평가 안 한다고 우리 잔 씨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평가합니다. 민주화, 노동조합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전교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권 집단화 돼가고 있어서 좀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PPP 기준,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를 벌써 한 2009년에 추가했고 스페인을 4년 전에, 3년 전에 추월했고 이태리를 추월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을 추월합니다. 일본을 추월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감히 넘보지 못할 나라였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영국을 추월합니다. 2019년도에. 근데 과연 IMF가 예측한 이런 거로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집단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상생 질서를 만들어내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총 GDP입니다. 생산량, 총 생산량.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가장 크고요. 우리나라는 한 12점, 1,500조를 줍니다. 1,500조. 전 세계 GDP의 1.7%입니다. 한 12, 13 정도 되고요. 근데 34%만 올라가면 우리가 2,000조를 넘어가서
총 GDP도 이태리와 러시아와 캐나다를 추가하고 인도와 브라질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900조 정도 지금 생산하는데 이태리, 멕시코, 영국, 프랑스까지도 넘보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빈부격차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소득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이게 제가 새로 만든 자료인데 95년도에 20세 이상 3천만 명이 상위 1%가 7% 가져가던 게 2012년에 지금 12%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9%가 22% 가져가던 걸 33%로 가져가서 세계 최대입니다. 이게 바로 전교조합 민노총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근데 하위 90%가 1,200만 원 소득에서 1,100만 원으로 다 하락했어요. 이게 무지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극복 못하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회 갈등과 그 경제적 비용, 이 경제적 비용이 한 200조가 넘는다. 갈등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삼성경제연구소에 했으니까 굉장히 보수적 시각으로 본 겁니다. 박준이라는 사람이 이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남북 갈등 있죠, 이념 갈등 있죠, 영원한 갈등 있죠, 노동자 사용자 갈등 있죠, 부동산 유품 갈등 있죠, 1% 9% 갈등 있죠, 적대적 분쟁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매일 신문에서 보고 계시는데 광우병, 촛불시위, 천안함, 대통령 선거, 세월호 갈등 이런 갈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쁜 갈등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실이 안 밝혀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불신 사회가 되고 거래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아서 경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히 경기가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진실이 승리하는 그 신뢰 사회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준 연구원이 계산한 거 보면 우리 갈등 지수가 터키 빼고 가장 끔찍한 거죠. 터키는 왜 이렇게 크냐? 거기서 전쟁 중입니다 지금. 쿠르트족. 그러니까 갈등이 많겠죠. 인종 갈등, 종교 갈등이 심하죠. 그럼 도대체 이 갈등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맨슈 올슨의 국가혁명선서에 나오는 함의에 보면 이권 집단은 개인에 대해서 논의 안건이 많아서 결정이 느려진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권 집단의 누적은 신도 기술의 도입을 늦춘다. 그 다음에 큰 이권 집단이 형성되면 배타적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대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권 집단이 누적되면 규제가 복잡해지고 정부가 갈등 조정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권 집단이 축적되면 규제가 복잡해지고 대부분의 조직되지 않은 사람이 착취당하고 이런 사회에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역사 일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을 좀 극복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준 연구원이 그 갈등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갈등은 빈부격차가 클수록 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빈부격차가 크면 뭐 계급 현상이 나타나니까 커지겠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약할수록 갈등이 커진다. 왜냐하면 민주제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의 뜻에 맞는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온갖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의 효과성. 정부가 그런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과 신뢰가 있으면 갈등이 적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 갈등 지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신뢰 문제를 먼저 보면 부패 지수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될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패한 나라다 아니다라고 할 때 보면 1등이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이 나라들 뭐죠? 다 제가 말씀드린 잘 사는 나라, 성공한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보면 노르웨이, 홍콩,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이렇게 나와요. 신뢰가 높고 부패가 적어야만
좋은 나라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나와요. 참 없어요. 39위. 네. 오만, 브루나이, 중국, 포르투갈, 도미니카보다도 부패가 심한 나라. 이래갖고 무슨 경제 발전하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패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게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나온 부패 지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소련 이런 데 무지무지 나쁘죠. 이렇게 파란 나라들이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빨간 나라. 우리나라의 가장 부패한 집단이 누굴까요? 크게 부패한 집단은 저는 새누리당과 그 주변에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사람들도 한심하죠. 그렇다고 또 새정년이 잘하느냐? 한심하죠. 진보정당도.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뭐 옛날에 뭐 이승만이 뭐 잘못했다고 지금도 떠들고 있고, 박정희가 뭐 잘못해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30, 40년, 50년, 60년 전 얘기를. 그래갖고는 국가를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성장 담론이 약해요.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성장하겠다, 일자리 어떻게 만들겠다는데 너무 약해요. 근데 안보 문제, 북한 문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이 집권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히 9% 상위 10%의 연봉 5천만 원 넘는 공무원들과 전교조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너무 옹호해요. 지금도 그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오히려 새누리당이 치고 나가고 있고, 새정년은 여기 새정년 소속의 일부 분 계시는데 개혁하셔야 됩니다. 이동학 씨가 이제 개혁할 거고요. 그래서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우리나라 정치 집단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준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갈등 지수를 그러니까 10%가 하락하면 1인당 GDP가 1.8 내지 5.4%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한국의 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갈등 지수가 떨어지면 7 내지 21% GDP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그 중간값이 14%잖아요. 14%는 우리나라 지금 1,500조죠. GDP가 210조 원이 우리가 지금 갈등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OECD의 좋은 쪽이 아니라 중간까지만 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등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를 들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서 우리나라 성장 담론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만 줄여도 우리 210조 원이라는 게 생각나. 14%가 바로 올라간다. GDP가 14% 바로 잘 살게 된다. 그거 대단한 성장 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결 방안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삼성그룹도 좋아하는 논리니까, 예를 들면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임금을 좀 평준화해야 되고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이 든 사람이 한 서너 배 많이 가져갑니다. 스페인은 1.5배밖에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교수와 시간 강사 5대 지금 차이합니다. 여기 정교수님 계시고 저기 항상 반성하셔야 됩니다. 시간. 근데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월급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3-4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해도 이게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것 같고 뭐 퍼주기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해서 갈등이 줄어갖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3만 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4만 불을 갈 수 없습니다.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케어스가. 그래서 민주제도, 빈부격차도 있지만 민주제도 90% 의원도 제발 좀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90%를 위한 법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낭비도 되게 심하고요. 예를 들면 임금격차 축소해달라. 제일 반대하는 게 새정년이다. 복지 확대해달라. 새누리가 엄청 반대합니다. 부정부패 척결하자. 새누리가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겨우 통과됐지만 이학수법, 리커법, 집단소송제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게 돼야만 부패가 없어지는 거죠. 정부의 효과성 비슷한 거고요. 오늘 저 신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입법 절차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조선일보 나온 거예요.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진다. 지방세법이 만들어졌는데 지자체가 직접 걷고, 그다음에
별도로 신고해야 되고 지자체가 각 기업들을 다 세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세무조사 3번 받고 나서 완전히 사업하기 싫어졌어. 근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세무조사하고 또 지방정부에서 또 세무조사 또 하게 되니까 기업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걸 갑자기 만들어내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 원래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지방 권력이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이권 집단이죠. 근데 이거를 지들이 하려니까 6 내지 7개월 걸리니까 의원 입법이라는 편법위원회가 법을 만듭니다. 요새는 청구 입법이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하려면 힘드니까 국회의원을 청구를 줘갖고 입법을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은 나 법 만들 실적 많아. 그래서 좋아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상한 법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는데 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법 때문에 감옥 가고 뭐 소송에서 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정부 관료들이 의원 입법 자판기 앞에 몰려대는 거예요. 의원한테 청탁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93%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변협이 국민 의견 수렴 미흡하다, 공개성 부족하다, 전문성 부족. 우리나라 법이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따라야 되는 법이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실명제법에 종교단체의 편법 부동산 명의 신탁을 18년 전까지 다 허용해주는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개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연구적 요소가 나올 정도로 법의 질서가 법의 정의가 떨어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법에서 살아야 되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위스 같은 그 예를 자꾸 드는데 스위스는 관료와 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5만 명이 그 법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서명을 하면 무조건 전 국민한테 국민투표를 회부합니다. 그래갖고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이 법 통과 한 100건이 있다면 그중에 30건이 이렇게 돼요. 그중에서 약 3분의 1이 취소가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을 취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하면 그냥 따라야 돼. 감옥을 가건 뭐 벌금을 물건 뭐 계약 소송에서 직업만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이나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소수의 이권 집단을 위한 포퓰리즘적인 법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취소되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그거 한 취소당하면 그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관료는 잘립니다. 국민들이 잘라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아예 엄두를 안 내요. 소수의 이권을 집단을 위한 법을 만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위스의 오늘을 만든 거예요. 이런 제도. 아주 단순한 제도인데 이권 집단을 철저히 통제하는 제도죠. 근데 우리나라 직접민주제가 활동하는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료들 굉장히 싫어하죠. 정치인들 다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 권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발언하면 제발 국민투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100만 명이 사인했는데 세월호 사건 500만 명이 사인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죠. 끝나갔는데 제가 한두 가지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우리 서지 꼬마로니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가르쳐줍니다. 스위스에 대해서. 저 5년 7년 동안 사업을 하는 관계인데요. 북한 쪽으로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본에서 한 7년 근무했어요. 일본 회사에.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뭐가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공서열제.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나이 조금 먹은 사람한테 존댓말 하는 사회는 앞으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요즘 뭐 연예인들끼리 2-3살짜리 뭐 반말했다고 막 싸움질 나고 그런 사회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런 문화의 사회는 네, 창기 씨. 대학에서 선후배 사이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급적이면 선배들이 오히려 후배들한테 존댓말 해주자.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결코 혁신 경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 조직. 상해를 하다라는 조직은 결코 혁신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직은 다 그렇죠. 기업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정당도 다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까지 그냥 지시하는 건데 결코 안 되는 우리 서지 코마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입니다.
베지테리언, 세마니. 그다음에 취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거의 30살에 취업해갖고 55세 퇴직하면 25, 25년 일해갖고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냐. 40년, 50년은 일해야 돼요. 20살에 취업해서 70살까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고 균형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짧은 기간 때문에 집중적으로 너무나 아주 긴 작 속에서 사니까 인생이 불쌍하고 능률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안 된다. 일본이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고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가 성공도 그렇고 기업의 성공도 그렇고 이권 집단의 누적을 막고 상생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 상생 질서라는 게 사실은 국간의 제도의 변화, 국간의 법의 차이입니다. 사실 별게 아니에요. 김영란법 하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대학 교수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하죠. 대학 교수들 포함시켜요. 그게 김영란이라는 분이 굉장히 큰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조 교수님은 원래 안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더 좋아졌죠.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제가 34%라는 숫자를 왜 썼냐면 아까 그 갈등 지수를 중간까지만 냅두고 14%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 20%가 우리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제가 기술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재무장관 시켜주시거나 시켜주시면 바로 제가 20%를 GDP를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1,100원인데 900원으로 떨어뜨리면 바로 올라. 달러 되지.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저환율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수출 기업한테 유리하지만 모든 국민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음식값이 5,000원을 먹다가 갑자기 7,000원으로 뛰었잖아요. 4, 5년 동안. 그게 이명박 때문이에요. 그거 뭐 관계 있냐? 그때 환율이 900원인 걸 갑자기 1,20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량 80% 수입하잖아요. 근데 식량 가격이 20% 오른 겁니다. 석유 에너지 99% 수입하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2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자꾸 뭐가 다 오르고 에너지 가격 올려, 원료 가격 올려, 덩달아 인건비 오르니까 5,000원에서 갑자기 7,000원이 된 거예요. 환율 영향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선진국 중에서 강한 환율을 쓰지 않고 선진국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환율 문제는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로 환율을 딱 올리고 갈등 딱 줄이면 34%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3만 불에서 딱 4만 불로 가는 겁니다. 4만 불 되면 어떻게 되죠? 일본은 능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일본은 누르는데 1인당. 그 다음에 이태리는 이미 누르고 홍콩, 프랑스, 영국, 독일까지도 이제 맘먹습니다.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워낙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냅두고 가능하죠. 할 수 있습니다. 배경한 자리에 가서. 그런 에카스 아카데미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PPP 단위로 해도 이건 이제 환율이 감안된 거니까 14%가 오르면 20%는 이미 환율에 적용된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환율을 PPP 계산할 때 850원입니다. 그게 적정 환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 IMF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43,000불.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늦은 거 조기식 교수님이 워낙 싫어해서 설명할까 말까. 이거 뭐 이양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진보 좌파의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경로 의존성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왜 쿼티 자판이 생겼는지, 왜 인간이 팔이 이렇게 생겼는지. 경로 의존성을 좀 설명드리면 영국과 일본은 차가 우리 반대로 다니잖아요. 프랑스와 독일하고 한국은 자치인과 우측, 우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 말과 영국 말의 마차의 스타일이 달라요.
프랑스 말은 네 개가 끌고 이 마부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마리 갖고 왼쪽에서 마부가 되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그 운전석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게 경로 의존성이에요. 일단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것 때문에 많은 그 후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프랑스의 도로가 마차 시대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자동차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경로 의존성인데 어쨌든 스위스는 지금 아까 보셨지만 스웨덴, 프랑스는 이 조세 부담률 한 35%, 사회보장기여 해갖고 거의 45% 이상을 정부가 받아갖고 나눠줍니다. 복지. 그중에 복지를 약 24% 나눠주고 정부가 28%를 써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20%를 걷고 6%를 사회보장기여를 받은 다음에 20%를 쓰고 10%를 복지에 나눠줍니다. 이 차이는 재정 적자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재정 적자를 하는 거죠. 거둔 돈보다 더 많이 쓰니까. 근데 스웨덴식의 보편 복지가 가능하려면 대규모 증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1%도 올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연 안정성이 필요해요. 해고를 쉽게 해요. 근데 이걸 누가 반대하냐? 좌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세금 올리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스위스식, 독일식 생산적 복지를 제가 얘기합니다. 보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한국하고 스위스하고 비슷합니다. 세금 구조. 그죠? 21%가 없고 7%니까 우리가 약간만 더 버리면 비슷해요. 근데 스위스의 특징은 18%를 복지에 쓰고 관치 경제를 줄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야 될 길은 세금은 약간만 더 늘리고 스위스 정도로 스위스만큼 이렇게 18%를 복지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대부분이 20% 넘게 복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짜게 쓰는 거죠. 그러면 결코 경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관치 경제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공무원들이 결사반대하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하고 좀 다르죠.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만드는 이유가 시니어리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본은 이런 재정 적자 때문에 나라가 지금 거의 파산되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래도 복지 비용을 20% 씁니다. 일본. 미국도 20%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저는 스위스 방식으로 가려면 직접 민주제로 이권 집단을 통제하고 세금 낭비를 줄이고 관치력을 줄여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유연 안정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그다음에 나라별로 어떤 경로로 좋은 나라가 됐고 어떤 경로로 망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에서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한 2분, 3분 정도만 받고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우리 원일 군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이 형 잘 부탁해. 네. Any questions? 영어로 하셔도 돼요. 스위스랜드에서 오신 분이라서. 우리 저기 종훈군,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2주 동안 못 듣다가 들었는데. 네. 너무 새로운 즐거운 주제. 얘기 많이 오니까 지금 질문할 때 많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 박창기 원장님은 빨리 재정 담당으로 추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 담당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명 총리로 대통령을 만들어요. 총리나 뭐 경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은 아직 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제 쪽으로 워낙 질문에 집중해 주세요. 네. 우리 김윤환 선생님은 이제 이번 주 워크샵만 오시면은 개강이에요, 개근상. 엄청 1강부터 다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이 4분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오늘 그 네. 강의하신 거 진짜 마음에 들고요. 또 스위스식 이 모델 제시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조합? 어떤 조합? 그 사회 갈등 요소 중에 거기에 남녀 갈등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거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다 안 나오는 관계로 괜찮아요? 좀 더 오늘 또 저거 할 거니까 회식 뒤풀이 그때 또 하셔도 돼요. 한 두 분만 그럼 받을까요? 한 번만. 네, 한 분만. Any question? Only one people.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기숙 교수님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고해주신 박찬기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